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캥거루는 호주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용감하고 강력하며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뚝 솟은 자세와 우레와 같은 도약으로 캥거루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 호주 대륙의 야생 정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매년 15억 마리가 넘는 캥거루가 가공됩니다. 이 동물들은 뜨거운 바람, 매서운 더위, 그리고 험준한 지형을 견뎌내며 햇볕에 그을린 광활한 초원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바로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캥거루는 힘, 속도, 그리고 날카로운 본능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캥거루의 개체수가 육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증가하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상징적인 동물들은 야생이 아닌 산업 시스템으로 마지막 도약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고기와 가죽은 수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귀중한 수출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애석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캥거루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야생동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독특한 천연 자원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캥거루를 순하고 온순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물론 캥거루는 사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멀리서 볼 때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야생 캥거루는 강인하고 영역의식이 강하며 특히 짝짓기철에는 극도로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캥거루가 사람과 맞붙거나 사냥개를 헤드락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왜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를 깊이 존경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자란 수컷 캥거루는 무게 90기 넘고 키는 거의 2m에 달하며 최대 850 psi (파운드)의 힘으로 뼈를 부수는 듯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이는 갈비뼈를 부러뜨리거나 성인 남성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캥거루는 결코 가볍게 여길 동물이 아닙니다. 캥거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적 상징과 합법적인 포획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물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캥거루는 자부심과 실용성을 모두 상징합니다.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 뒤에는 보존, 개체수 조절, 그리고 경제적 필요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약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캥거루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캥거루는 무리지어 이동하고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하며 밤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와 먹이를 두고 경쟁하고 울타리를 파괴하고 농작물을 짓밟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매년 캥거루 개체수를 통제하고 버려지는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15억에서 200만 마리의 캥거루를 사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캥거루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필수 자원을 제공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붉은 고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고기는 풍부한 맛, 자연스러운 살코기, 그리고 소보다 2-3배 높은 철분과 단백질 함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가죽은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들이 고급 패션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류 및 가죽 산업의 자원이 되기 전에 모든 캥거루의 여정은 가장 근본적인 본능인 번식에서 시작됩니다. 캥거루는 다른 많은 동물들과 달리 정해진 번식기가 없어 연중 언제든 짝짓기와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조건, 특히 물과 먹이의 공급은 캥거루의 생식 주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원이 다시 푸르게 변하면 많은 비가 내린 후 짝짓기와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짝짓기 시즌이 되면 수컷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며 언제든 실제 복싱 시합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뒷다리로 똑바로 서서 앞발로 펀치를 날린 다음 꼬리를 축으로 삼아 뒷다리로 강력한 더블킥을 날립니다. 한 번의 시합은 몇 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상대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타격을 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표는 단순히 짝짓기 권리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계를 형성하고 누가 집단의 지배적인 구성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캥거루는 단순히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반면 승리한 캥거루는 암컷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어미 캥거루는 약 30일에서 36일 동안만 새끼를 낳는데 이는 캥거루 생식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캥거루는 매우 작아서 길이 2cm에서 2.5cm에 불과하고 무게는 1g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눈먼 작은 콩을 연상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캥거루가 주머니 안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캥거루 새끼는 다른 동물들이 산도를 통해 태어나듯이 산도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생존 본능 덕분에 어미의 배까지 스스로 기어올라 앞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몇 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캥거루는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머물며 이는 새끼의 발달에 이상적인 보금자리가 됩니다. 인내심 있고 헌신적인 어미는 새끼가 상당히 크게 자랄 때까지도 새끼를 잘 돌봅니다. 어린 캥거루는 스스로 서고 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주머니의 보호막을 벗어나 바깥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주머니 밖으로 나가는 결정은 어미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끼 캥거루가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 캥거루가 어미의 주머니나 주머니에서 머리를 내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발견의 여정은 일시 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이는 새끼 캥거루의 자연 수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새끼 캥거루가 원하는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이며 이 크기가 되면 육류 수확이나 가죽 제조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준비가 됩니다. 캥거루를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민한 감각, 엄청난 속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때문에 캥거루 사냥은 호주 야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활동 중 하나입니다. 사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입니다. 호주의 면허를 소지한 사냥꾼들은 위성 지도를 활용하여 캥거루 개체 밀도가 높은 자연 지역에서 캥거루 무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반면 캥거루 사냥의 가장 좋은 시간은 밤입니다. 낮에 열기가 약해지고 밤이 깊어짐에 따라 캥거루는 더욱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은신처를 벗어나 먹이를 찾고 더 많이 움직이며 경계심이 줄어들면서 캥거루는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사냥에 이상적인 먹잇감이 됩니다. 캥거루는 먹이에 잘 끌리지 않기 때문에 미끼 함정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 전략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호주 정부 법률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비인도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끼 함정을 사용하는 것이 야생 멧돼지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대신 사냥꾼들은 고출력 스포트라이트와 조준경이 달린 총을 사용하여 멀리 있는 캥거루를 식별하고 조준합니다. 최대 150, 귓바 200m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사냥꾼 한 명당 하룻밤에 30마리에서 70마리의 캥거루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호주에서는 거의 200만 마리의 캥거루가 멸종되고 있습니다. 사냥은 인내심, 정밀성, 그리고 동물 행동에 대한 심오한 이해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개체군 관리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생태계 균형 유지에 기여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여줍니다. 가공 과정의 다음 단계에서는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캥거루를 모아 운송 및 다음 단계로의 이동을 준비합니다. 캥거루 고기의 신선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캥거루 꼬리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꼬리는 정량적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꼬리는 사냥된 개체 한 마리에 해당합니다. 야생 캥거루 개체군의 장기적인 생존력 유지를 위한 엄격한 정부 규정에 따라 사냥꾼은 꼬리를 잘라 포획 보고서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냥꾼에게 꼬리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다. 일부 어미 캥거루는 새끼를 키우거나 임신 중일 때 실수로 사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 최대 야생동물 구조단체인 와이어스와 같은 동물 복지단체와 개인들이 나서서 고아가 된 새끼 캥거루들을 최대한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구조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미 캥거루가 사냥된 후 고아 캥거루 새끼 중 약 10%에서 20% 많이 구조되어 생존합니다. 구조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윤리와 천연자원 활용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특수 트럭이 캥거루 고기를 가공시설로 운반합니다. 수령 장소에 도착하면 모든 캥거루 사체는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에 걸려 여러 검사소를 거쳐 운반됩니다. 보호 장비와 위생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들이 각 도체에 대한 예비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체 표면을 면밀히 검사하여 이상이나 품질 저하 징후를 파악합니다. 각 캥거루 도체는 시설 내부에 거꾸로 매달린 후 작업장으로 운반되어 가죽을 벗깁니다. 작업자들은 특수 칼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죽과 살을 분리합니다. 가죽이 벗겨진 캥거루 고기는 갈고리에 걸려 자동 라인을 따라 내부 검사 구역에 도착합니다. 고기가 얇게 썰어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전 이 단계는 전체 공정의 중간 여과 단계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직원들은 고기의 색상, 질감, 냄새를 분석하여 고기의 초기 품질을 파악하고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캥거루 사체는 분할 구역의 작업대 위에 놓여 있으며 수십 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근육 부위를 자르고 씻고 분리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등심, 허벅지, 어깨, 갈비 등의 부위를 특수 칼을 사용하여 나누는 동안에도 원래 근육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덕분에 매우 조심스럽게 부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숙련된 작업자의 역량과 생산 라인의 여러 단계 간의 완벽한 조율 덕분에 각 단계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완료됩니다. 분할 공정이 완료된 후 각 부위는 최종 검사를 거쳐 부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트레이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신선한 캥거루의 살은 눈에 띄는 짙은 붉은색, 탄탄한 질감, 그리고 거의 완전한 무지방이 특징입니다. 분할 과정을 거친 고기는 특수 비닐 봉지에 담겨 진공 밀봉기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박테리아 생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기의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각 포장에는 읽기 쉬운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부위별, 무게, 포장, 제조일자, 추적 번호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캥거루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붉은 고기 외에도 캥거루 가죽은 최대한 활용되어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등 고급 패션 브랜드의 고급 소재로 사용됩니다. 가죽은 먼저 커다란 회전 드럼에 넣어 불린 후 세척하고 화학 처리를 통해 남아있는 오염 물질, 털, 지방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공정의 첫 단계입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텀블링하는 과정을 거치면 가죽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가죽은 마치 거대한 사포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닙니다. 캥거루 가죽을 화학적 침지 및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자연 건조하거나 약한 열을 가하여 여분의 수분을 제거한 후 평탄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가죽은 정교한 유압 프레스에 투입되는데 이 프레스는 정밀하게 관리되는 압력 및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 가죽 표면을 매끄럽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 후 작업자들은 각 가죽을 손으로 검사하여 주름, 잔주름, 기타, 사소한 결함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염색 공정을 위해 캥거루 가죽을 프레임 위에 펼쳐 놓습니다. 이 과정은 가죽을 평평하게 펴서 건조시킨 후 진행됩니다. 가죽 표면에는 제공된 사양에 따라 자동 분사 시스템을 통해 안료층을 도포합니다. 이러한 표준에는 갈색, 검정, 회색 또는 고급 패션 색조와 같은 색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균일한 도포, 적절한 광택, 그리고 소재와의 최상의 접착력을 보장하기 위해 각 안료층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염색 및 표면 처리 후 캥거루 가죽은 열 압착 장비를 통해 광택을 개선하고 색상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각 가죽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완료한 후 작업자들은 결함이 있는 가죽을 제거하고 가죽을 여러 겹으로 말아서 쌌습니다. 캥거루 가죽 벨트 제작 공정에 들어가기 전 벨트 제조 시설에서는 제작 중인 벨트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공정을 시작합니다. 벨트 제작을 위해 장인들은 측정 도구와 특수 칼을 사용하여 가죽의 정확한 치수를 표시하고 긴 띠 모양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른 띠는 벨트 제작에 적합합니다. 이후 이 가죽띠의 가장자리를 기계로 베벨링하여 매끄럽고 각진 마감을 완성하고 벨트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부여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 스트립을 압착하여 가죽층을 형성하고 압축한 후 산업용 기계를 사용하여 단단히 꿰매어 솔기가 일직선이고 정확하게 맞도록 합니다. 벨트가 완성되면 원산지를 확인하고 고품질임을 보장하기 위해 뒷면에 로고와 제품 정보를 각인합니다. 하지만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캥거루 가죽은 고급 마감 처리가 돋보이는 고급 지갑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각 가죽을 세심하게 선별하여 부드러움, 두께, 표면 균일성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가죽만을 사용합니다. 가죽 조각을 자르고 잠금 장치를 부착한 후 보호 시트 사이에 놓고 손으로 또는 이 용도로 특별히 제작된 프레스를 사용하여 평평하게 펴줍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가죽의 형태가 유지되고 자연스러운 뒤틀림이 방지되며 조립 과정의 후속 단계를 위한 매끄러운 표면이 확보됩니다. 가죽 구성품을 평평하게 펴고 모양을 잡는 과정, 바로 다음 단계는 봉제 단계로 각 부분을 바느질하여 지갑의 최종 형태를 완성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확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품의 균형이 깨지거나 여닫는 부드러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고급 캥거루 가죽 지갑은 모든 스티치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제작되어 정교한 장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봉제 과정이 끝나면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죽 조각을 꼼꼼하게 접착합니다. 완벽한 접착력을 유지하고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 장인은 접착 후 손이나 가벼운 프레스로 가죽 조각을 부드럽게 눌러붙입니다. 또한 지갑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정교하고 매끈한 표면을 위해 꼼꼼하게 사포질됩니다. 이 단계는 최종 단계로 형태 제작과 마감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 다음 형태 제작에 사용되는 몰드에 넣어집니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외관을 위해 가장자리는 트리밍, 폴리싱, 그리고 정밀한 엣지 페인팅을 통해 처리됩니다. 세척 후 표면에 특수 오일을 도포하여 가죽의 색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광택을 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캥거루 가죽으로 제작된 고급 지갑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집니다. 야생 멧돼지는 높은 번식률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이 생물의 개체수는 몇 달 만에 크게 증가하여 생태계와 농경지를 황폐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에서 먹이 공급원이 부족해지면 이 동물들은 산림지대를 떠나 주거 지역을 뜯어먹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가축 우리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한때 매우 뚜렷했던 자연환경과 인간 거주지의 구분은 오늘날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관리팀은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개체수를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멧돼지의 힘, 속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은 멧돼지에게 폭넓은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멧돼지는 위협에 대응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멧돼지를 다루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된 사냥개가 자주 활용됩니다. 시야가 제한적인 울창하고 험준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멧돼지의 이동은 이 사냥개의 도움을 받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적이 이루어지더라도 멧돼지와 직접 마주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합니다. 우세한 수컷은 단 한 번의 강력한 돌격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방제 활동에는 신중한 계획과 조율, 그리고 확립된 안전 규정에 엄격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관리자들이 개를 동원하여 동물들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책로로 안내하는 일이 그 예입니다. 뻐맥백한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선두에 있던 동물이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사격으로 위협은 순식간에 종식되었습니다. 절벽 오솔길을 따라 배치된 팀원들은 비슷한 지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보고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멧돼지 무리가 도망치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분명한 총소리가 선두에 있던 멧돼지를 쓰러뜨렸고 다른 멧돼지들은 주변 숲으로 흩어졌습니다. 멧돼지들이 도망치려고 하자 추가 사격이 이루어졌지만 그중 소수만이 탄약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동물 한 마리가 더 높은 곳에서 빽빽한 덤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사격 시도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표적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표적은 짧은 울음소리 후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인근 산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던 더 큰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 무리의 정확한 조준 사격 덕분에 선두에 있던 동물 한 마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발사된 탄환은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을 향해 발사되었고 이는 많은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작업할 때 싼강경은 작업자들이 지역 내 울창한 덤불과 나무 사이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한 마리의 동물이 숨어있던 덤불 사이로 이동하여 도망치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격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격으로 동물을 쓰러뜨리고 추격을 중단시켰습니다. 산맥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작전의 긴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희미한 바스락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짖는 소리는 근처에 멧돼지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빠르고 정확한 두 발의 총알이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산비탈은 근처에 배치된 분대들의 합동 대응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농경지 보호와 생태적 부담 완화는 모두 해당 활동을 통해 달성됩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해당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농경지와 자연식생 파괴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의 매개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국가 당국은 통제되지 않는 야생 멧돼지 개체군과 관련된 생물 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적시에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생물들은 농촌 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공중 보건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멧돼지는 썩은 잎으로 뒤덮인 울창한 숲에 자주 숨어 다닙니다. 멧돼지는 식별이 어렵고 빠른 속도와 본능적인 행동 때문에 가로채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짖는 개들에게 쫓기던 멧돼지가 숨어있던 곳에서 바로 달려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멧돼지를 즉시 무릎 꿇린 것은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대응이었습니다. 숲 전체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른 무리들도 숲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숲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멧돼지의 완전한 형체가 드러나는 순간 총격이 가해졌고 그 위협은 즉시 제거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야생동물 관리자가 돌진하는 멧돼지를 발견하고 재빨리 대응하여 단 한 발의 명중탄으로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짧은 추격전 끝에 깨끗한 사격선이 형성되었고 멧돼지는 성공적으로 박멸되었습니다. 숲의 또 다른 곳에서 하늘에 구름이 모이기 시작할 무렵 두 마리의 멧돼지가 갑자기 바로 옆 덤불에서 나타나 가장 가까이 있던 팀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마리 모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두 마리 모두 제지당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의 어려움은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더욱 두드러집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특별히 훈련된 인력, 특수 장비,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율되는 추적 시스템의 조합이 필수적입니다. 각 작업 모두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환경보호, 인간 생계 유지, 그리고 동물 개체수 관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멧돼지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특히 위협을 느낄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한 작전 중 한 무리는 쏟아지는 비로 인해 지형이 기동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새로운 길을 따라가던 중 움직임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나뭇잎에서 또 다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두 번째 멧돼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격은 실패했지만 멧돼지는 방향을 바꿔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딱 맞는 순간에 발사된 두 번째 총격 덕분에 멧돼지는 도망치기 전에 멈췄습니다. 텍사스에서 밤새도록 대규모 멧돼지 떼가 인근 농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텍사스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장주는 이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의 수가 너무 많아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사냥팀이 고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들을 유인하기 위해 기계식 먹이 공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먹이를 공급하고 미끼 역할을 하여 멧돼지들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멧돼지들이 도착하여 먹이를 찾기 시작하자마자 팀은 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한 팀원은 매우 정확한 사격으로 첫 번째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게다가 분대의 다른 대원들도 동시에 근처에서 추가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공기총에서 발사된 납 알갱이가 멧돼지 한 마리에 명중하면서 전투는 최소한의 소음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그 후 부대는 지역 곳곳에 흩어져 어둠이 내리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팀은 농장에서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다른 먹이통 옆에 경계하며 서 있는 다 자란 멧돼지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격으로 한 마리를 순식간에 사살했습니다. 다른 팀원은 근처 높은 곳에서 명확한 사격 기회를 기다렸다가 미끼에 접근하는 또 다른 표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곳에 흩뿌려진 미끼에 점점 더 많은 멧돼지들이 유인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근처 초목 뒤에 숨어 조준 사격을 한 후 단 한 발의 사격으로 표적을 제거했습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며 어둠이 내리자 무리는 다시 밀폐된 블라인드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이 보호된 위치에서 추가 표적을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또 다른 전략은 활쏘기인데 이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전술입니다. 멧돼지가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조용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사냥하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을 망치고 경관을 훼손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늦은 오후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을 때 팀들은 숲 경계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였습니다.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웅덩이 근처에 자동 먹이 공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예보대로 멧돼지들은 냄새에 이끌려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이 활을 사용하여 멀리서 정확한 위치에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화살에 맞은 멧돼지는 관역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멧돼지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피해 때문에 탈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먹이통에 나중에 다른 무리의 멧돼지들이 접근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던 또 다른 화살이 발사되었고 결국 한 마리의 멧돼지가 명중하여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작전이 성공하려면 정밀하고 신중하게 수행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지역의 높은 나무에 있던 한 참가자는 아래에 멧돼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발사된 화살 한 발이 목표물에 명중했고 멧돼지는 잠시 후 쓰러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숲 깊숙한 곳에서도 발생했는데 그곳에서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목격되었습니다. 핵심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총격은 몇 걸음밖에 걷지 못한 멧돼지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팀은 약 80kg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야생 멧돼지를 발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먹이를 찾아 땅을 파는 멧돼지는 활을 사용하여 정확한 사격을 했고 이는 결국 교전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무줄기와 같은 높은 곳은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은폐와 정확성을 위한 중요한 유리한 지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먹이 함정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었습니다. 화살은 매우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발사되었고 또 다른 거대한 멧돼지가 함정이 설치된 곳을 방문하자 성공적으로 화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도에서 한 발이 빗나갔다는 사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쏘고 연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활동들은 농경지를 보호하고 자연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멧돼지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무기를 사용하든 활을 사용하든 동일하게 유지됩니다.